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면책 사건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파일은 제가 2013년부터 서울금융복지재단에서 강의한 강의안을 토대로 작성된 개인 파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성한 파일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내용은 파산에 대한 중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제인의 입장에서 본 파산 면책의 문제점, 제 사견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제인 보고서 신뢰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고 신청 대리인이나 변호사, 법무사, 사무장들이 조사 및 상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 제출, 법원 보정 명령이죠. 이게 현행 지금 29종인데 2019년 12월 13일 대법원 예구가 개정되면서 대법원은 2020년 2월 1일부터 절반에 해당하는 14종으로 변동하는 주로 채무자 중심으로 서류를 제출을 일반화하는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제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어떤 이유를 적시하고 나름대로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고 서류가 실제로 내는데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이 개별 집행이죠. 이거는 이제 규율하는 법이 민사집행법입니다. 근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파산 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보험해약 환급금, 임차보증금, 기타 등등 모든 재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포괄 집행하는 결국 관제인이죠. 관제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지해서 환가하고 임차보증금을 이제 수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별 집행과 포괄 집행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 좋고요. 경매는 이해관계인과 합의가 되면 취하도 가능하죠.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내지 취소도 가능합니다. 파산은 선고 전에는 취하가 가능하나 선고 후에는 모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기타 주로 이제 채권자죠.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효력 확정 전이라도 취하하면 면책 신청만 취하되고 파산 선고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진짜 반드시 유념하시고 파산 선고 전에 재판장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는 편입니다. 실무상 파산 신청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변무사 사무실도 제대로 모르고 대처하는 사무실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닉재산 내지 부인권 재산이 발견된 경우 취하 후 법원과 관제인 사무실과 일체 연락을 잠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면책 불허가 내지 면책 신청 기각으로 종결해야 되겠지만 취종국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선고 후 취하하고 이건 불가능하다. 면책만 취하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선고 강제 집행은 채무자 회생법에 의해서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면책되면 집행은 실효가 되고 다만 그 남아있는 외관, 타치 사건이나 사건이죠. 그럼 외관은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신용회복제도가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이제 수록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주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그 다음에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 워크아웃, 희망모아는 지금 국민행복기금. 주로 이제 여기 세 가지가 좀 문제가 되죠.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개인 워크아웃. 이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보고 운영 주체는 개인 파산은 법원, 개인 회생도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시행 시기는 파산법은 1962년 1월에 도입했습니다. 개인 회생 채무자 개인 회생법이 2004년 9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2002년 10월. 대상 채권자는 개인 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금융권 채무, 사채, 모든 채무가 다 판결금 해당됩니다. 개인 회생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그 개인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대상 채무자는 이제 주로 개인 파산은 지급불능에 빠진 채무자, 개인 회생은 지급불능 또는 불능염려, 주로 이제 급여나 영업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등록 채무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그 다음에 이제 탕감되는 범위인데 개인 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되고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부담보채무가 6억이다. 그러면 개인 회생 대상이 안 되고 일반 회생을 하셔야 됩니다. 5억 원 이하입니다. 채무조정 수준은 개인 파산은 전액, 개인 회생은 5년이 아니라 지금은 3년으로 변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워크아웃은 8년 이내 원금 상환하고 이자는 면제해 주는 삼각채권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면도 가능하다. 면체정보 해제는 면책 결정 시, 신용회복 지원 시, 지원 확정 시. 개인 회생이 좀 빠르죠. 변제 계획인가가. 지금 현재는 개인 파산은 연간 5만 건, 개인 회생은 연간 한 10만 건, 개인 워크아웃은 정확한 통계는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한 5만 건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 파산과 회생의 중요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은 파산 선고 당시까지 재산 중 자유재산, 채무자의 자유 처분에 맡겨진 면제 강제 집행이 제한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은 150만 원, 보험해약금은 10만 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서울 기준으로 3,700만원. 이런 거는 아예 강제 집행을 못하죠. 이런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스럽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외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청산하는 고정주의를 채택합니다. 당시에 재산이 고정돼 있죠. 주로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 따라서 파산 선고 후의 재산, 예를 들어서 파산 선고 이후에 취득한 상속재산이라든지 복권당첨금, 근로 및 사업소 등은 재산으로 파산재단이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관제인은 환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주의라는 거죠. 회생은 어떻습니까? 회생 개시 결정 이후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얼마든지 변제가 가능하죠. 팽창하죠. 팽창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 부인권 행사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유튜브에다가 올린 걸 참조. 부인권 행사의 주체는 파산에서는 관제인이고 회생에서는 채무자 본인입니다. 채무자 관리인. 부인권 제척기간은 개인 파산에서는 2에서 10년, 회생에서는 1에서 5년, 안날로부터 2년, 아니죠. 파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근데 회생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파산과 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때 재파산 면책 신청 기간이 제한됩니다. 개인 파산으로 면책받은 사람들은 7년이 지나야지 다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으로 면책받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5년 안에 만약에 그것도 면책 불허가 사유이기 때문에 재량 면책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7년이 안 됐는데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량 불가능한 건 아닌데 면책 불허가 사유로 되어 있지만 법원에다가 제 개인 파산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는 재량 면책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도산 절차상 채권 신고 제도,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인들은 크게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에서는 채권자의 채권 신고를 받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는 신고 절차를 안 밟습니다. 일반 회생 절차, 법인 회생 절차에서는 받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조사를 하는 여부에 따라서 시부인 절차라 그래 개인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목록에 기재하고 개인 시부인 절차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는 밟습니다. 실권제도, 개인 파산은 배당에서 신고를 안 하면 제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회생 절차에서는 실권제도는 없습니다. 회생 절차는 실권제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개인 회생 절차는 아주 자율성이 강조가 되죠. 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채권자 목록을 고의적으로 빼는지 안 빼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에서는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든 과실이든 어떤 식이든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면 그 채권은 절대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가 없죠. 근데 개인 파산에서는 고의, 알면서 일부러 누락한 경우에는 비면책이 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을 때는 면책이 효력이 미칩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개인, 자연인이죠. 자연인 파산과 법인 파산의 중요한 차이점.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십시오. 파산 관제의 원형은 원래 법인 파산입니다. 법인 파산이 원래 전형적인 파산이죠. 청산하는 거죠. 법인은 청산 절차입니다. 면책 제도가 없습니다. 청산 종교로 법인 등기를 폐쇄합니다. 법인 등기가 폐쇄하면 그때 이제 죽이는 거죠. 다만 일반 법인도 안 하고 한 5년 정도를 아무런 등기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해산 간주가 되죠. 그래서 강제로 법원 등기소에서 폐쇄를 벌입니다. 청산 절차 없이요. 개인은 경제적 갱생, 개인 파산의 목적은 경제적 갱생입니다. 다시 좀 재생, 새로 태어나는 거죠. 리바이벌, 리뉴, 리빌드, 재건. 뭔가 좀 경제적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면책제도의 핵심이죠.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은 자유재산, 다시 한번, 파산 선고 이후 소득은 신득재산으로 자유재산이나 파산 선고 이후 근로소득 등 이걸 회생에서는 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민사집행 제한재산은 이렇게 이제 계속 벌써 2014년도에 3,200이었죠. 지금 2020년 다가오고 있죠. 지금 얼마냐? 500만원 올랐습니다. 1,700만원입니다. 파산채권, 재단채권, 별채권. 별채권이라는 건 저당권, 질권, 유치권입니다. 준별, 소액임차보증금, 환치권, 소유권. 파산에서는 이 배당 순위가 중요합니다. 재단채권이라 해서 조세, 4대보험공단 징수금 등이 최우선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선순위 파산채권, 일반 파산채권입니다. 주로 후순위 파산채권, 파산선고 이자, 벌금, 과태료 이런 순으로 배당을 합니다.
이제 임금이 변했죠. 임금이 예전에는 조세 4대 보험공단 징수금과 관련해서 재단 채권으로 합해서 이제 금액별로 비례해서 배당을 했는데, 지금은 임금은 3개월간 임금하고 3개월 퇴직금은 가장 먼저 배당을 하죠. 그거는.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임금과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 그 다음에 퇴직금은 이것과 다시 재단 채권에 들어가서 다른 채권과 안분해서 비례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래도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일반 파산 채권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이자, 벌금, 과태료 배당을 합니다. 이 후순위 파산 채권을 배당하는 경우는 아마 저도 딱 한 해봤는데 한 건, 3,000건 중에 한 건입니다. 이거는 아주 드문 사례죠. 면책 채권, 비면책 채권. 일반적으로는 면책 채권 받으면 다 면책이 되죠. 거기에 이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을 법에 정해놨습니다. 법으로 정해놨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재단 채권은 채권은 조세 이런 거는 비면책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벌금, 과태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비면책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악의로 알면서 일부러 고의로 누락한 채권. 고의로 누락한 채권이 설마 있을까 하지만 의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를 받으면 당연히 비면책이 되겠죠. 이 세 가지는 면책이 절대로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한 비면책 채권, 조세, 불법행위 채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침해 손해배상 채권, 벌금, 과태료, 부양료 등. 여기서 이제 불법행위 채권은 주로 이제 범죄로 인한 거죠. 뭐 사기, 횡령, 상해 이런 거 타인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때는 고의냐 과실이냐는 묻지 않습니다. 일반 불법행위는 과실 사기는 없죠. 과실 사기, 과실 폭행도 없고 과실 상해는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비면책 채권이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 있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침해 손해배상 채권. 악의는 알면서 이 뜻입니다. 뭐 나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면책의 효과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만 면제되므로 임의 변제는 유효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가능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죠. 민법상의 채권자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1년, 5년인데 파산에서는 2배로 늘어납니다. 2년, 10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산인 입장에서 보면 파산 면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파산 면책 신청자들은 실무자가 면담을 하고 통상적으로 전산 양식을 다운받아 기재를 합니다. 부채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본만 첨부하여 접수하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예규로 바뀌었습니다. 12월 13일부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이 기본 서류에다가 14가지 서류를, 채무자를 중심으로 14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접수를 하고, 만약에 미진하다 그러면 이제 관제인이나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면 그 이외의 서류 14가지 외에 나머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뭔가 주로 이제 뭐 편파 변제했다는 어떤 의혹이 있을 때는 관제인은 추가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파산 신청서를 읽지 않고 30분간 면담을 하면서 관제인 보고서의 기본 채우고 기본 제출 서류 중 누락시킨 부분을 찾아내면, 이게 이제 대의성이나 어디서 누락됐는지 이런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파산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패스트트랙 정책은 성실했으나 불안한 채무자는 신속히 구제하는 거고, 채무자를 최일선에서 상담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서류를 꼼꼼히 체크하고 서류가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못된 상담을 이끌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이혼, 위장이혼,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재산 분할이 상당히 했는지, 사회행위가 됐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혼에서 이제 문제가 돼서 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협의혼 할 때 양육비 부담조서, 강제 재판상 이유는 판결문, 조정문, 이거를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뭐 이혼한 시기가 오래되면 의미가 없죠. 이혼하고 탁탁탁 맞춰서 파산 들어오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미등기 상속 부동산에는 소재하고 있습니다. 뭐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가 아니면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 등기를 제대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는 상황이죠. 그러던 중 자녀 한 분이 파산 면책 신청을 했을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상속을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시 뭐 업다운 계약 이런 거는 뭐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의신탁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금융실명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이 가차명 거래를 막을 수가 없죠. 그다음에
주로 바지 사장. 요즘 여자는 치마 사장이라고 하대요. 또 타인 명의로 주로 가족 지인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은 완벽하게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주로 유심히 눈을 부릅뜨고 제보를 하거나 증거를 잡아서 법원이나 관제인한테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관제인이 일일이 다 뛰어다닐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보험개혁에 대한 은닉 변경은 뭐 워낙 많이 이루어져서 이거는 원칙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는데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의 뭐 위변조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요즘은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도 2012년부터는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 임대차 등록 현황으로 거의 모든 임대차 관계를 아마 전산화하는 것 같아요. 대포 차량도 이제 문제는 해결됐죠. 제가 그 차량 관련 법률 상식에서 파산과 관련된 상식에서 오래된 차량은 차량이 점유를 하지 않아도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자동차관리법이 좀 대포 차량에 대한 어떤 등록 요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신설을 해서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좀 줄이게 된 것 같습니다. 채무자들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일단 재산적 조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 그 다음에 채권자 송달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파산 회생이 늦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옛날에 일일이 사건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를 한번 해본 겁니다. 빨리고 늦은 거 늦죠. 이게 이제 보고서가 뭐 계속 변해왔지만 큰 골자는 변한 게 없어요. 뭐 가장 예를 들어서 주거 이력, 여전히 아마 10년 주민등록 초본, 과거 주소 전체 나온 걸 갖고 쭉 면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반적으로 노숙자로 살아왔는지, 가정부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옛날에 잘 나가다가 중간에 사업이 실패했는지, 그 다음에 집은 소유하고 있었는지, 경매로 날렸는지, 그 다음에 보증금이 쭉쭉쭉쭉 줄어들고 그 사이에 무슨 사업적 큰 변화가 있었는지, 뭐 가정 환경에 무슨 우환이 있어서 수술비라든가 사기 피해를 당해서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런 거를 쭉 보기 때문에 일단 10년치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이력도 대체적으로 조사하죠. 이 직업 이력하고 채무자가 띄워오는 사실증명 8가지 있죠. 그거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살아온 주거 관계를 이렇게 3개를 맞춰보면 파탄 시기하고 대충 진술이 어떤 신빙성이라든가 뭐 재산적 이동 현황, 특별한 무슨 조사할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은 거의 이 정도 단계에서 이제 거의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부모, 자녀, 동거, 친족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는 하고 아마 서류는 안 받기로 왔죠. 2020년 2월 1일부터는 다른 지방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은 배우자, 부모, 자녀에 대한 어떤 세목별 과세증 소유 현황 받기로 했습니다. 파산 채권은 이제 뭐 여기다 기재하는 거고요. 채권자 목록을 보고. 그 다음에 재단 채권은 이제 주로 조세입니다. 조세, 4대 보험금, 면책이 안 되는 거죠. 현 명의 재산,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소액이죠. 뭐 보증금 정도고,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은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죠. 그리고 이제 경매지의 승계를 합니다. 파산관제인이. 그 다음에 이제 5년 채무자 명의 재산. 이걸 왜 조사할까요? 이거는 이제 5년 동안 재산이 정당하게 처분됐는지, 그 속에서 사행위 내지 편파행위, 채권자에게 좀 평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아주 심한 경우만 하죠. 뭐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나 부인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뭐 무작정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이성이나 관제인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수익자의 악의는, 선의는 수익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파산에서는. 그래서 뭐는 이제 주로 편파행위, 부인 대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혹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명의 변경을 통한 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현 배우자 재산을 이걸 아마 이제 기재를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부모 재산 기재 안 하죠. 자, 넘어갑니다. 환가 포기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 환가 포기할 만한 재산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결론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이의 채권자가 있으면 여기다 이의 사유를 쓰고 그걸 또 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뭐 거의 앞으로도 영원히 아마 변치 않을 겁니다. 이게 이런 양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채무자의 어떤 그 재산 은닉이라든가 처분을 하고 파산 면책 신청을 좀 악의적으로 했는지를 일부는 아마 조금이라도 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료 제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번부터 여기서 이제 뭘까요? 빠지는 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4번 부모의 주민등록 초본, 사망시 말소자 초본,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6.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4, 5, 6
빠집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본은 대신 들어갑니다. 누구하고 사는지를 보고. 그래서 인정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네 가지가 이제 기본이 되고 7번 채무자의 무관할 세무별 과세증명서 받습니다. 언제까지야? 이건 한 5년 정도만 받습니다. 8, 9 부모의 무관할 세무별 과세증명서, 배우자의 무관할 세무별 과세증명서 이거 빠집니다. 자녀의 무관할 세무별 과세증명서 이거 빠집니다. 그다음에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차량 등록 원부 있으면 내죠. 그 다음에 이건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 채무자의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도 빠집니다. 이것도 이제 뭐 세무별 과세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는 거. 15, 16, 17, 18 다 빠집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과거 5년간 소유 부동산 등기했죠. 3년간 거주지 부동산 등기 등본 이것도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똑같이 냅니다.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그 다음에 보험 가입 내역에 조회된 해지 실효 유지 예상 환급 내역. 22번은 뭐 그대로 냅니다. 이게는 되게 아주 중요한 정보. 이것만 보아도 대략적인 이 삶의 어떤 궤적을 추적을 할 수가 있죠. 아, 사업을 하신 분인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근로소득으로만 연명하신 분인지, 언제 사업을 폐업을 했는지, 사실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소득 신고한 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부가세 같은 걸 보고 그 사업 규모 같은 거를 좀 살펴볼 수 있죠. 부가세 면세 사업자는 주로 영세 사업이 많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8 그대로 이제 채무자에게도 나름대로 되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이걸 내면 본인이 뭐 크게 은닉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음을 아주 쉽게 입증하죠. 13번.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의 은행 거래 내역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1년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25번도 이건 뭐 있으면 나중에 관제인이 개별적인 조사하면서 배당표 갖고 와라, 사건벌 수굴 내역서 갖고 와라, 공탁금 출급 증명은 갖고 와라, 뭐 사실조회를 하든지 채무자한테 수가 있습니다. 25번도 원칙적으로 경매는 한 2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겠다가 놀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건 없앴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뭐 이거는 이제 당연히 내는 거고요. 매매 계약서. 이건 당연히 매매를 했으면 이건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여기서 빠진 겁니다. 있으면 내는 거고 없으면 안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제 주로 채무자와 관련된 14가지만 내도록 간소화했습니다. 간소했다 그래서 그것만 내면 땡이다가 아닙니다. 관제인이 충분히 채무자에 대해서 이 외에도 만약에 자녀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한 혹시 뭐 은닉이라든가 부동산 투자가 진술 중에 아니면 채권자의 제보로 튀어나왔을 때 조사를 할 수 있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녀가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최근 몇 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뭐 부모도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는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그거는 결국 채무자가 은닉해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면책 불허가 사유도 되고 파산재단으로 환수할 수도 있죠.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다음에 보험이 쭉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근데 피계약자로 돼 있는 가입기간은 꽤 되는데 피보험자로 돼 있다 보니까 그때는 아들이 미성년자였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성년자야.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중간에 바꿔치기 한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 계약은 일단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변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면 백발백중입니다. 진짜 안 한 사람은 보험사 가서 계약 변경이 안 됐다는 증명서를 띄워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변경한 사람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100% 시인하는 것 같습니다. 100%. 밝혀질 수밖에 100% 시인하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뭐 그거라도 지키려고 사실 하는 심정은 이해도 되죠. 임차보증 같은 것도 이제 옮겨놓을 수가 있는 거죠. 바꿔치기 하고 들어올 때 좀 의심이 든다. 정황상 과거에는 좀 뻔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상하게 이혼도 안 했는데 여자가 아니면 남자가 세대 분리해서 따로 튀어서 원래 살던 집에서 별거 중이에요. 친구 집이나 뭐 친정에 가 있어요. 좀 이상하죠. 뭐 물론 별거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전 거주한 데가 나름대로 보증금이 꽤 높은 지역이야. 아파트라든가 이런 액수를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뭔가 위장 별거일 수도 있죠. 배우자 서류를 안 내니까 위장 별거 하고 뭐 그냥 거기서 지내다가 파산 신청하고 세무만 딱 면책받고 다시 합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새로운 제도로 바뀐다고 해서 파산이 절차를 좀 쉬워지는 거고 문턱을 낮추는 거지 근본적으로 뭐 재산을 은닉해놓고 통과될 가능성은 또 여전히 이제 그런 사람은 파산관제인에게 이제 조사를 당하겠죠. 심하게 조사를 당하고 관제인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죠. 뭐 무자비하게 무작정 뭐 이렇게 해집고 다니지는 않죠. 그러니까 잘 타켓을 선정을 해서 별거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한 7, 80%다. 딱 보면 알죠. 그런 분들은 빨리 신속하게 면책을 하고 나머지 이제 문제 있는 사람 20, 30% 정도의 어떤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한 10년 이상 했던 관제인으로서의 어떤 조사라든가 판가 노하우를 발휘해서 그 채무자들의 어떤 이례적인 행태라든가 어떤 그 징후들을 포착을 해서 조사를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서류 견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알죠?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자녀, 결혼하시면 이렇게 본인 나오고요. 나오죠. 본, 제주고씨, 이분, 충주, 밀양, 박씨. 쭉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이건 항상 상세증명서를 띄우라 그럴 거예요. 상세증명서. 배우자가 나오죠. 주민번호도 나오고 성별도 나오고 혼인관계증명서는 꼭 내야 됩니다. 주민등록표의 공식 명칭은 주민등록표, 등본. 라는 것은 주소 이력 내역이 쭉 나오죠. 태어났을 때부터 71년 무슨 남도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962번지에서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전입이 현재까지 나오죠. 이제 관제인이 여기서 10년 거만 포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분을 지금 조사한다면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어디 살았어요? 여기 살았죠. 여기 583-16 땡땡구 땡땡동 4층 403호에 살았어요. 이 빌라에 2년 정도 살았죠. 2010년부터 그 다음에 2012년에서 13년은 여기서 살았죠. 다세대주택 201호에서 그 다음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는 형부가 있네요. 여기 요런 세 가지 요 세 군데의 집에 관계가 있는지 이제 주민등록 초본과 관련해서 등본을 이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등본이라는 거는 세대원이 누구하고 같이 사는지 뭐 법적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제 등가가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누가 혼자 사는지 가족과 같이 사는지 별거 하는지 이런 거를 좀 탐색하기 위해서 등본 제출을 말소자 초본은 이제 돌아가신 분 주민등록을 말소하게 돼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여기 맨 마지막에 사망 일시가 나옵니다. 요게 1994년 12월 16일 날 돌아가신 걸로 돼. 신고한 건 이때 1월 10일. 한 달 이내에 신고하셨죠. 그래서 말소자를 추적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의 상속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관제인이 채무자를 조사하다가 부모, 배우자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언제 돌아가셨다. 만약에 이제 최근에 10년 내, 10년 여부에 상관없이 미등기 상속재산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재산을 이제 조사를 해서 상속 사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지금 2019년 12월 20일인데 19일이죠. 오늘이 19일인데 만약에 2017년 3월 5일 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2017년 3월 5일 날 말소자 초본이 이제 나오죠. 그걸 띄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과거 3년 2017, 16, 15, 16, 17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왜? 만약에 돌아가신 분 명의로 부동산이나 기타 등록재산이 있었을 때 뭐 차량이라든지 회원권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그분 명의로 재산이 있었던 거죠. 과거 3년만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현재까지 남아있대 등록 원부에 과세증명서에 남아있을 테고 등기부를 또 요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전산 자료 조회를 띄어서 혹시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아닌 다른 곳에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결국은 말소자 초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 자료 조회, 그 다음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이 네 가지를 관제인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거부하면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죠. 왜? 상속 사실은 파산재단의 형성에 미치는 중진술이죠. 재산 상태에 관한 신청서 쓰실 때 그거를 대부분 제대로 안 씁니다. 자기가 이제 실제로 받은 게 없어서 느낌상 그럴지 또 상속 협의 분할을 포기해도 사실은 재산 분할에 참가한 걸로 봐야죠. 법적으로는. 그래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관제인의 환가 사례 중에서 랭킹 2위가 상속이에요. 보험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 세대가 이뤄놓은 형성한 재산을 지금 자녀 세대들한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상당히 고도화돼 있잖아요. 세계 한 10대 경제 강국에 속한 부가 이제 재벌들 뿐만 아니라 웬만한 집안에서도 서울 아파트 하나가 10억, 15억 하죠. 지방도 몇억 합니다. 그 다음에 짓던 사람도 땅도 물려줘야 되죠. 물론 빚도 물려주지만 그건 없는 분들 얘기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상속이 대물림되게 돼 있죠. 자산이. 근데 그 자식 중에
다 뭐 성공한 게 아니죠. 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만약에 파산 들어왔을 때 이 상속재산을 상속받기 전에 빨리 파산 면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게 인생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속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게 앞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지금은 상속재산 파산도 생기고 나중에 상속과 관련돼서는 따로 조문을 좀 들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등본은 최근에 그 말소자 초본도 안 나오신 분들,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분들 말대로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거나 뭐 그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재적등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1990년 전 이전 사망자는 재적등본만 받습니다. 90년 이후에 이제 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에 이제 말소자를 기재하는데 그 전에는 이게 아마 제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서죠. 이제 앞으로는 채무자의 뭐 이 무관할도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파일로 강의를 하지만 제가 현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바뀔 것까지 비교하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관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체로 뭐냐면 무관할이라는 건 전국적인 어떤 이 사람의 등록재산에 대해서 과세증명서를 떼어주십시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아마 세무별 과세증명서 자체가 관할에 상관없이 행정청에서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해서 과세 정보를 여기다 다 기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12번 보십시오. 부모의 차량 등록원, 배우자, 자녀 등록원부를 가져오지 말란 얘기죠. 이제 안 내도 됩니다. 채무자의 자동차 등록원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주행거리가 나옵니다. 1, 10, 100, 1000만 뛰었죠. 이거 가치가 없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 10만 킬로 뛰고 2005년식. 지금 19년식이니까 이거 쓸 때만 해도 2013년식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8차가 넘죠. 제가 차량과 파산해서 말씀드린 대로 8년차 이상이고 10만 킬로 이상이면 아마 300만 원도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원부 을구. 을구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이건 아예 발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소 여부는 갑구를 찾아가서 몇 년 며칠 날 저당권이 말소됐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을구는 등록사항이 없으면 발급이 되지 않음. 을구가 없다면 자동차의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여 채무자에게 불리하고 환가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체크하여 제출합니다. 이게 을구가 참 초창기에 많이 헤맸죠. 이게 부동산과 왜 다르지? 나중에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뭐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지금은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지적 전산 자료 조회. 지적 땅의 번지, 땅의 호적, 지적 전산 잘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주의가 있으면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없으면은 막 동명이인이 검색이 되죠, 부모께. 근데 이거 뭐 사실 세목별 과세증명서하고 이제 거의 해놨는지 이제 이것도 안 받자. 채무자 거도 안 받습니다. 이거 채무자 거도 안 받으니까 뭐 나머지 자녀들, 부모 이거 그래서 결국 이제 배우자는 상속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상속만 잘 조사해도 10% 정도가 나오니까요. 뭐 환가 사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등기 재산도 그 다음에 상속재산 파산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이제 주로 상속이 아마 향후 개인 파산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다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등기부등본은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관세인이 계속 요구하겠죠. 임차보증금이 갑자기 출렁거린 사람들, 그 다음에 부동산이 3년에서 5년 전에 매각된 사람들 와라. 매매계약서 없습니다. 그러면 다 등기부에 포함돼 이제 기재돼 있죠. 매매 목록에 근저당 변제한 자료.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대략 돈이 빚이 찾아가는 거죠. 2억에 팔고 1억 은행 빚 갚았으면 나머지 1억은 어디다 썼냐? 1억이 현재 보증금에 한 4천 갖고 있고 나머지 5천은 뭐 창업하는 데 썼다가 트럭을 사서 할부금 내고 트럭 사서 뭐 아니면 조그만 분식집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분식집 하고 당연히 뭐 그 쓴 자금으로 추정을 해야죠. 잘 됐으면은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다른 그 자녀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는 입증이 없는 이상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추산치만 조사를 하는 거. 이건 정밀하게 조사하는 건 아니죠. 부산에서는 목적이 밝혀내는 것도 있지만 가급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빨리빨리 조사를 해서 면책을 해주는 게 맞죠. 보험계약 조회결과서죠. 이것도 과거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자세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험에서 나오죠. 보험계약. 지금은 이제 보험자냐 피보험자 소멸 해지 그것까지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보험계약 조회결과 많이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과 관련된 개인 파산 유튜브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해지환급금 예상증명서. 이거는 뭐 보험사별로 양식도 틀리고 그 다음에 뭐
좀 용어도 약 틀리지만 골자는 이거 해약했을 때 얼마 받을 수 있느냐죠. 여기 뭐 가입 연수 나오죠. 대략 이게 가입 연도가 어린 이때 자녀가 어린데 이게 만약 유지하고 있다면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지환급이 27만원 빼냐 납입금은 760인데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소멸성 보험이죠. 이 현대라이프 현대해상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거 딱 보면 현대라이프 하이라이프 그 다음에 이것도 하이라이프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죠? 삼성화재 라이나 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신한생명보험 게 좋은 것 같아요. 계약환급 딱 넣고 실수령 예상금액 딱 나오니까 어디 거는 이게 공제금액이 없이 그냥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어려웠죠. 신한생명 게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실증명 얘기했죠. 8가지. 이거는 그냥 세무서 가서 이렇게 표시하면 싹 띄워줍니다. 사실증명. 난 뭐뭐 한 사실이 없다.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체납사실증명 다 증명을 해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이제 거래 내역이죠. 이건 이제 쭉 뭐 돈 입출금한 걸 통해서 변제행위를 했는지, 그 다음에 뭐 누구한테 있는지, 송금을 통한 아니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배당표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 배당 가면 떼어줍니다. 그냥 배당표 달라고 하면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있고 채권자들 간에 무슨 사행위가 있었는지 배당이의가 있는지 배당이의가 있으면 관제인이 수개할 수 있는지 관제인이 수개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죠. 수개할 필요도 없고 관제인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수개하냐. 박문길 변호사님이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판단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그 판단 이유가 나름대로 시사점이 많죠. 그래서 중앙법원 관제인 세미나에서도 냈고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또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별 수불 내역서 뭐 다 돈 누가 가져갔는지 여기서 이제 공탁이 관제인의 주안점이죠. 이미 배당금을 했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집행공탁이 있어요. 집행공탁을 안 찾아가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큰 금액도.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이 사건별 수불 내역서고, 그 다음에 해당 법원에 공탁금 출증명서. 요즘은 또 뭐 안 띄워 사실조회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또 이제 아주 속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제인들이. 매매계약서는 뭐 이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하죠. 일반 조항 8개에다가 특약사항.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제인이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아까 14개만 딱 내고 딸랑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조사하다 보면 의심이 된다.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보증금이 좀 한 1억 정도가 돼요. 근데 소득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뭐 근로자 전세대학금 대출을 받았는지, 그 다음에 자녀의 소득이 문제가 됐는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걸 요구할 수 있고, 간혹 이제 뭐 형사고소장도 갖고 오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진짜 고소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보고 진정성을 믿고 이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도 있죠. 고소장, 접수증이라도 갖고 와라. 접수증. 그 다음에 이제 고소를 당한 사람, 피의사건 이유서 이런 거 갖고 와서 이게 뭐 어떻게 끝났고 이런 걸 나눈 데는 도움이 되죠. 불기소 이유, 통지서 이런 건 다 요즘 이제 뭐 떼어주죠.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청산 자료, 화산 회복 자료,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